옥도 많이 나겠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니까 사실 이곳을 장악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경제권을 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제가 이 섬나를 사실상 먹어버린 거죠. 왜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쟁점이 된 거죠. 여기서 왜가 신라를 침입하는 이 기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임나입니다. 그러니까 임나라는 게 특정 지명을 일컫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지명을 가리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지명이라기보다는 백제, 가야, 또 외의 그런 군사적 연합을 위한 그런 기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임나는 단지 군사기지로서뿐 아니라 외가 육지와 교역하기 위한 그런 근거지의 역할도 했죠. 그만큼 외인들도 여기에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 국제기구 내지는 국제도시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임나 하면은 가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요. 섬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섬진강 주변의 땅으로 이때는 가야에 속해 있었죠. 옥이 많이 나는 땅입니다. 지금도 옥은 참 귀한 그런 물건이죠. 이 옥이 나니까 주변 나라에서 당연히 탐을 냅니다. 당시 가야는 섬나에서 나는 옥을 고구려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이 당시 국제교류센터에 해당하는 임나에서 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리하자면 임나는 국제적인 교류센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교류센터가 있던 지명을 일컫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옥이 많이 나는 이 섬나라고 하는 곳은 이곳 임나와 지리적으로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는 섬나가 임나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옥도 많이 나겠다. 여기에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니까 사실 이곳을 장악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경제권을 틀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백제가 동성왕 말기부터 이곳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감이 넘치고 있던 백제가 임나까지 손을 댄 거죠. 가야가 또 임나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백제가 이 섬나를 사실상 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가야는 더 이상 이곳의 옥을 고구려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백제가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당시 고구려는 섬나에서 옥을 받고, 자 지금 여기 지도에는 가야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쯤에 가야가 있었죠. 이거 섬나에서 옥을 받고요. 이미 멸망한 부여 지역에서 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중국과의 외교에 활용했죠. 부여는 이전에 물길의 침입으로 멸망했죠. 그런데 섬나는 지금 백제가 먹어버려서 옥을 못 보내고, 부여 역시 이 뒤에 있던 물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고구려에 금을 보내는데 장애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고구려의 국제적인 위신은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구려에서 북위에 사신을 한번 보냈는데 북위 조정에서 고구려 사신한테 대놓고 망신을 주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결국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고구려는 이 문제의 발단이 된 백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아까 보신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싸웠는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513년 백제의 군사 요충지였던 기문을 쳐서 빼앗습니다. 지금의 전북 임실 또 남원 지역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야 하면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야가 전북 지역까지 진출한 겁니다. 실제로 남원 일대에서 이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됐어요. 이후 백제는 국제 여론을 조성해 다시 기문을 강제로 되찾게 되는데요. 이전에 외와 함께 삼국 동맹까지 맺었던 가야와 백제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자, 고구려도 고구려지만 제일 화가 나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이 가야입니다. 가야는 어떻게든 이 섬나를 되찾기 위해 방금 보신 것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기문을 빼앗기도 합니다. 고구려는 물론 신라, 이 밑에 있던 외, 심지어는 중국의 북위, 양나라까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백제 역시 국제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국제사회 곳곳에 섬나가 본래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때 이곳 외의 선택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맙니다. 무령왕은 어린 시절을 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외 왕실과 조정에 친한 인맥이 많았습니다. 즉, 외 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죠. 무령왕 즉위 당시 외왕은 25대 무열천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폭정이 너무 심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반란의 움직임까지 일어났는데, 무령왕은 이때 외 유력한 귀족이었던 남대적에게 사신과 함께 부디 거울을 보내 지지 의사를 밝히죠. 이렇게 한 걸 보면 이 남대적은 무령왕이 외에 있던 시절부터 꽤 친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외에 있는 백제 출신 신하들이 남대적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령왕은 자신의 셋째 아들까지 남대적에게 보내 힘을 보탭니다. 폭군이었던 무열천왕은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무령왕의 강력한 지지 속에 이 남대적이 외 26대 천왕으로 등극합니다. 무령왕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계채천왕. 게다가 당시 백제는 일본에 여러 문물을 전해주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이전의 무령왕처럼 현재 외 조정에서 활동하고 있던 백제 출신 인사들도 많았죠. 자, 외 방향이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너무 딴 데로 간 것 같아서 여기 쟁점을 다시 언급해드립니다. 자, 원래 가야의 땅이었던 이 옥이 많이 나는 섬나를 백제가 무단으로 점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야도 이 나라 저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 땅인 거를 인정해달라. 중국까지 하면서 백제 역시 마찬가지로 외교적인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외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쟁점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무령왕과 계채천왕의 관계를 보면은 어디로 갈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외 조정 내에서는 백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거라며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외 조정이 분열될 정도로 이 섬나 문제는 커다란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보신 것처럼 외는 이때 백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당시 계채천왕과 그를 둘러싼 외 인사들, 다 친백제 인사들이죠. 이들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이때 무령왕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던 외 주요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당히 먹였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때 섬나를 되찾지 못했던 가야는 외에도 배신감을 느끼고 신라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이 섬나 문제는 백제, 또 가야, 외, 이 당시 삼국 공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삼국 공조가 깨지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가야가 신라의 손을 내민 뒤로 신라는 가야를 은근히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섬나 문제는 훗날 가야가 신라에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한반도의 논쟁거리로 남게 됩니다. 무령왕릉, 공주시 웅진동에 있고요. 1971년 기존에 발견됐던 송산리 벽돌 무덤 6호분의 유입수를 막기 위해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사실 소제목처럼 백제 유일의 왕릉이라 할 수는 없고요. 백제의 무덤 중에 유일하게 주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무덤, 동시에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발굴된 유적입니다. 이전에 제가 가야사를 이야기할 때 가야 왕실에 많은 무덤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발굴이 되기도 전에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가야 역사 연구가 힘들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령왕릉은 도굴도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백제 역사가 700년가량 되고 왕이 31명이나 있었는데 밝혀진 왕릉이 이 정도라니 참 아쉬운 마음도 큽니다.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 할 수 있겠죠. 도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관, 장신구, 석수, 동자상, 청동거울, 도자기, 묘지석, 수많은 유적들이 발굴됐습니다. 도굴이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한 무덤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나온 경우도 없다고 하네요. 덕분에 우리는 이 무령왕릉을 통해 백제의 국가상, 또 사회생활, 이 당시 중국 양나라와의 문화교류, 또 장례문화 등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유물도 유물이지만 무덤의 주인과 건설 경위가 담긴 묘지석이 발견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묘지석을 통해 이 무덤은 무령왕릉이 됐죠. 무령왕의 무덤이란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아마 묘지석이 없었다면 영원히 주인을 모른 채 우리에게도 송산리 7호분 정도로만 남아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무령왕릉 이외에 가장 주인이 확실시되는 무덤이 백제 30대 무왕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령왕릉의 묘지석처럼 이런 정확한 근거가, 결정적인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시 된다고 해도 이것을 무왕릉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무덤은 이 무령왕릉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묘지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개 있는데요. 무령왕의 죽음에 대해 쓴 한자 표현으로 볼 때 백제인들이 이 당시 자신들의 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일시했고요. 연호가 전혀 없이 60갑자로만 연도를 표기한 것으로 봤을 때 고구려나 신라처럼 연호를 쓰지 않았다는 게 백제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령왕에겐 왕릉에 함께 묻힌 왕후와 함께 3남 1녀를 두었는데 첫째인 순타태자는 무령왕 재위 중에 세상을 떠났고요. 셋째 사하는 아까 보신 내용처럼 무령왕이 외에 남대적을 지지할 때 군사를 이끌고 가 그를 도왔습니다. 이후 이 사하는 외에 머물면서 계체천왕 재위 당시에도 외 조정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령왕은 계체천왕이 즉위할 때 자신의 딸 수백향을 보내는데 이 무령왕의 영향력 덕분에 그녀는 원래 있었던 계체천왕의 다른 부인들을 다 제치고 왕후가 됐고요. 또 거기서 계체천왕의 아들을 낳는데 훗날 29대 흔명천왕이 된다고 합니다. 즉 계체천왕은 무령왕의 사위가 된 거고요. 이 덕분에 섬나를 차지하고 여기에 대해 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그만큼 쉬웠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 523년 무령왕은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한성에 쌍현성을 쌓게 됩니다. 이때도 가뭄 때문에 백제 민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데려다 성 쌓는 거 보면 제 아버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수왕 때 한성이 함락돼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긴 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 백제가 다시 한성 일대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무령왕은 이해 6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순타태자를 대신해 그의 둘째 아들 명농이 뒤를 이어 등극합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드디어 백제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성왕이 등극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성왕의 활약상과 백제의 중흥을 짚어보도록 하죠. 왕조 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